뭔가 알듯하면서도 잘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런 고기잡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자신이 자란 은율 앞바다에서는 그런 방법은 거의 쓰이지 않는 것이다. 북방으로 가면 조금씩 어로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인간에게 있어서 투창의 습관은 공격과 자기 보호를 위해서 아주 오래된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정호는 재빨리 다음 공격에 대비했다. 놈들은 짝을 지어 다니거나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다른 놈들이 공격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을련을 바위 밑으로 밀어넣고 자신도 몸을 낮추었다. 그러나 다음의 공격은 없었다. 을련아, 저것은 틀림없이 사서에 나오는 고구려의 장군총이다.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의 무덤은 두 가지 설이 있다. 우리가 방금 본 그 무덤이라는 설이 있고 지금 저기 밤안개 속에 푸르게 빛나는 장군총을 대왕의 무덤이라고 보는 설이 있다. 아마도 날이 무슨 말씀이 온지? 방금 우리를 덮친 그 야수는 아마도 저기 장군총의 수신인지도 모르겠다. 천년이 망각 속에 버려져 있던 장군총을 알아보고 접근하려는 우리에게 자신의 비밀을 들키지 않으려는 수호신의 공격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아니 을련아, 너 이거 피가 아니냐? 그래요, 피예요. 수호신이 대왕의 편안한 영면을 위하여 불량한 계집의 접근을 막으려고 핥힌 자국이죠. 더러운 피는 흘려야 해요. 그래야만 대왕이 노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 을련아, 너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어서 일어나거라. 자, 팔을 이리로 내놓아라. 워낙 맹수라 발톱에 독이 있을지 모른다. 자, 이리로. 정호는 잠시도 서슴지 않고 피가 흐르는 을련의 팔뚝을 마구 빨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입에 피가 가득이 고이면 뱉어버리곤 했다. 자, 이만하면 이제 독이 제거됐을 것이다. 자, 이 끈으로 묶도록 하자. 그는 자신의 보찜에서 천 조가리를 꺼내어 그녀의 팔에 감아주었다. 날이 이 천한 계집을 이렇게까지. 을련이가 천하다니. 너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람이다. 나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 너의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다. 너는 하늘의 피를 타고난 사람이다. 날이야말로 사람이 아니옵니다. 나리는 성인이옵니다. 하늘의 사람이옵니다. 을련, 나리. 정호는 그 순간 자신의 가슴 속으로 뛰어드는 을련의 상체를 안았다. 그녀는 불덩이처럼 몸이 달아 있었다. 그녀의 몸에서는 알 수 없는 향기가 진동하고 있었다. 그것은 멀고 먼 나라에서 전해져 오는 낯선 향기였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친숙한 향이기도 했다. 정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몸을 있는 힘을 다해 끌어안았다. 날이 진심으로 쇳내를 전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는 거지요? 아, 그렇다. 나의 진심이다. 너같이 깨끗한 여자는 이 땅덩이 위에는 없다. 나는 확신한다. 날이 진정 그러시다면 쇳내를 한 번만이라도. 대왕의 무덤 앞이다. 날이 다음으로 대왕의 무덤 앞이다. 그것이야말로 불경스러운 일이다. 아, 나도 견디지 못하겠구나. 자, 어서. 날이 쇳내를 단 한 번만이라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두 남녀의 몸은 떨어질 줄을 몰랐다. 그들은 바위 아래 널찍한 공터 속으로 자신들의 몸을 밀어 넣었다. 그러나 역시 정우는 강했다. 그는
을련이 두 손을 뿌리치고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는 절인이었다. 을련아, 내가 부정하기 때문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범할 수가 없구나. 아, 너무나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너. 너보다 더 내 가슴을 쥐어짜는 사람은 지금은 없다. 그러나 나는 내 몸을 이 자리에서 허물어뜨릴 수는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통솔할 수가 없게 된다. 그들을 사지에서 구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날이 을련아, 울지 말거라. 울음을 거두어라. 너를 가지고 싶은 마음은 내가 더 간절하다. 그러나 우리는 먼 앞날을 보아야 한다. 내가 너를 가짐으로써 우리 내부에 분란이 생기면 그것은 참으로 큰일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압록강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서 두만강계로 넘어가야 한다. 정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녀를 자신의 가슴팍에서 밀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땀을 마구 흘리면서 입으로 온몸으로 열기를 내뿜는 을련을 차마 밀쳐낼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날이 단 한 번만 샌내를 품어주시면 샌내는 그것으로 영원히 나리를 잇겠나이다. 그 다음부터는 샌내도 나리에게서 정을 떼겠나이다. 샌내는 아직 남정네를 잘 모르옵니다. 비록 혼례를 올렸지만 다만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정이라는 것밖에는 모르옵니다. 날이 샌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아시온지요? 그렇게 쉽게 정조를 버린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느니라.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느니라. 나리는 자기를 위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먼저 고려하는 분이옵니다. 그래서 나리는 걸출하신 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샌내가 잠시 가까이에 본 나리는 너무나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이 샌내를 물리치지 마시옵소서. 비나이다. 나리의 사랑을 한 번만 받아보고 죽더라도 죽고 싶습니다. 샌내를 끝까지 물리치시면 샌내에게는 칼이 있사옵니다. 마음대로 하옵니다. 샌내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리고 샌내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진할 것이옵니다. 을련아, 내가 그렇게까지, 그럼 나에게 더 이상의 미련은 가지지 않겠다고 약조를 할 수 있느냐? 약조하겠나이다. 을련아. 드디어 정호는 을련을 가졌다. 고구려가 망한 후 조선족의 어떤 사람에게서도 완전히 망각되어 버렸던 광개토 대왕의 왕릉을 찾으러 왔던 정호는 뜻밖에도 조선 여자의 한숨 어린 500년 역사 뒤에 숨어 그 진면목을 가리고 있던 뜨거운 열정에 크게 데이고 만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짧았으나 너무나 뜨거웠고 강렬했다. 온몸을 던져 자기가 흠모하는 남자를 위하는 조선의 여자. 그것은 어쩌면 온몸을 던져 조국을 사랑하는 조선 선비의 절개와 같은 종류의 어떤 중정이 아니겠는가. 정호는 자신의 두 눈에서 무슨 샘물처럼 자꾸만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나리, 이제는 그만 우옵소서. 샌내의 소원은 성취되었나이다. 샌내는 나리께서 샌내를 타락한 여자로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사옵니다요. 샌내는 나리와의 약조를 꼭 지키겠나이다. 염려하시지 마옵소서. 나리. 오냐, 을련아, 울지 마라. 사람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법, 무엇이든지 속단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자, 일어나거라. 옷을 입어라. 저기 대왕의 무덤 앞으로 가보자꾸나. 샌내가, 나리의 은총을 받은 샌내가
그렇사옵니다. 너무나 황홀하옵니다. 기꺼이 대왕께 인사 올리겠사옵니다요. 정우와 을려는 푸르스름한 밤 안개가 물려다니고 있는 괴상스런 흙더미 앞으로 걸어갔다. 그 흙더미의 정체를 도저히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일견 돌더미인 듯 하기도 했으나 잡초가 너무나 무성한 것으로 보아 역시 토종인 것 같기도 했다. 을려나, 결국 우리는 오늘 밤 우리의 사랑을 확인한 것 외에는 별 결실이 없었구나. 후세의 사람들이 그 작업을 꼭 해내고 말 것이다. 나리, 대왕은 조선족의 큰 조상, 나리와 셋내는 이 조상님 앞에서 정을 나누었으니 완전히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사옵니다요. 그렇다. 그런 뜻이 분명히 있었구나. 자, 그럼 회기를 해야겠다. 정우는 그나마 조금 불안한 영혼의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날이 새기 전에 압록강을 도강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서둘러 통화현을 떠났다. 그들이 압록강의 조선 쪽 연안인 황청령의 동굴로 돌아와 보니 기팔은 깊은 잠이 들어 있었고 짱구와 언년이는 다른 동굴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오랜 항해 끝이라 그들은 녹초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날을 다시 하루 더 자고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 일행은 다시 압록강 소왕을 시작했다. 오랫동안 푹 쉬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결 몸이 가벼웠다. 이제는 콧노래까지 흘러나왔다. 폐 사군을 둘러보다. 나리께서 전번에 말씀하신 폐 사군이란 무엇을 말합니까요? 여전히 몸이 부자연스러운 기파리가 물었다. 그는 배 바닥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그래, 여기 이 지역은 오랫동안 여진족의 집단 거주지였다. 그것은 조선족의 땅으로 되지 못하고 고구려 멸망 후 계속 이민족의 점령하에 있었다. 그래서 통일신라와 고려에서는 우리의 영토가 아니었다. 그러다가 이 지역에 자성고을, 우예고을, 무창고을, 여연고을이 들어선 것은 세종대왕 시절이었다. 압록강 중상류 만곡부에 여연, 우예, 무창, 자성의 네 고을이 성립된 것은 대략 단기 3779년경이었다. 그러나 이곳이 청북 정명으로 막혀 있는 데다가 장진강과 허천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선 교통이 아주 불편했다. 그래서 단종대왕 3년인 3788년에 여연, 무창, 우예군을 폐지하고 4년 후에 자성고을까지 폐지하고서 고을 백성들을 구정이나 강계로 이주해서 살도록 했다. 너무 변경지방이라 조정에서 야인들의 침입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네 고을을 폐사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나리, 그럼 그 폐사군에는 지금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요? 그렇지는 않다. 그 사이 5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사람들이 다시 그 지역으로 많이들 이주해 갔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 그래서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는 이 폐사군을 다시 설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나리, 자성고을에는 그럼 사또가 없사옵니까요? 물론 없다. 자성고을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 이 강들은 다들 청북 정맥에서 압록강으로 역시 북동쪽 방향으로 입수되고 있다. 저기 보이는 저 강이 삼풍천이며 그 너머에 보이는 강이 관동천을 합류한 자성강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다만 그 너머에 우예천과 중강천이 있느니라. 나리, 그럼 저기 보이는 성곽은 무엇입니까요? 짱구가 물었다. 그것이 바로 우예고을이 있었던 유적인 우예성터이고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장성동 성터 그리고 그 너머에 여연성터가 있다. 그중 장성동 성터는 중강진에서 압록강 하류 쪽으로 100리쯤 되는 지점에 축조된 토석 합성으로 된 성곽으로
총 연장 30리, 두께가 10자에서 30자, 높이는 대략 1자가 된단다. 우리가 압록강을 소왕하면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장성동 성곽이다. 조금 후에 보기로 하자꾸나. 거기까지는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다. 날이 지도 공부가 너무나 재미있사옵니다요. 죽은 듯이 누워있던 기파리가 궤제를 불렀다. 날이 소인도 마찬가지옵니다요. 짱구가 맞장구를 쳤다. 샌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요. 언년이와 을련이도 합창을 했다. 고맙구나. 내가 그리려는 지도는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피와 땀이 어린 것임에 틀림이 없다. 정오 일행은 중강진 근처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그들은 여기가 어쩐지 조선의 땅 같지 않은 낯설음을 느꼈다. 그것은 여기 중강진 지역이 중국 땅으로 아주 깊이 돌출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조선의 조정이 폐사군을 한 이유를 알만했다. 강 건너 중국 땅에서는 여러 집 짐승 우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조선 땅 쪽으로는 험준한 청북정맹이 하늘처럼 높다랗게 가로막고 있었다. 이튿날 일행은 오수덕산을 오른쪽으로 바라보며 이제 해산진을 향해 치닫게 되었다. 그곳은 배의 항해가 불가능했다. 황초령에서 발원하는 장진강이 압록강으로 입수하는 하류에 구갈파 마을과 갈파 마을이 있었다. 중강진에서 여기 장진간 하루까지 오는데 자그마치 한 달이 걸렸다. 그렇게 열심히 노를 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행은 기파리 쾌유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노를 저었다. 장진강은 황초령 밑에 자리 잡고 있는 장진우에서 발원하고 있고 장진강과 합류해서 압록강으로 입수하는 부전강은 부전우에서 발원하고 있었다. 압록강은 상류 쪽으로 올라갈수록 강물이 너무나 맑았다. 그것은 그야말로 압록수였다. 그것은 부르다 못해 검기까지 하였다. 강물의 물빛이 오리머리빛처럼 푸르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강을 압록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말이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 기록되어 있다. 과연 그것은 오리머리처럼 푸르고 푸르렀다. 정호가 해산진에 이른 것은 야산 텃밭에 조가 익어가는 이른 가을이었다. 해산진에 이르기 전에 거대한 강이 압록강으로 입수되는 것을 본 을련이가 정호에게 물었다. 날이 저 강은 무슨 강이라고 부르은지요? 그것은 허천강이니라. 정호는 대답을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의 가슴 한구석이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사람의 감정은 어쩐지 마음대로 안 되는 듯 했다. 인간의 질정은 역시 인간 오성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말이 맞는 듯 했다. 자신이 그렇게 들어서일까? 분명히 을련의 목소리도 떨리는 것만 같았다. 그럼 허천강은 어디서 발원하나이까? 오호, 을련이가 어느 사이 지리학자가 되었구나. 허천강은 후치령에서 발원하여 이 인근에서 가장 큰 고을인 갑산을 오른쪽으로 끼고 흘러 해산진으로 흘러들어와서는 압록강으로 입수되느니라. 그럼 날이 장진강이 발원하는 황초령이나 부전강이 발원하는 부전령, 그리고 허천강이 발원하는 후치령은 다 같은 어떤 큰 산맥이 있는 것이나 아닐까요? 오호, 너희가 이제 나보다 나은 지리학자가 되었구나. 그것이 곧바로 우리 조선 땅의 어깨뼈와 허리뼈라고 할 수 있는 백두대간이니라. 백두대간이라? 날이 좀 설명을 해 주옵소서. 을련이가 또 졸랐다. 정우가 판단하기로 을련이는 진설을 조금 읽은 듯 했다. 그러나 언년이는 아녀 출신이니까 까막 무식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렇기로야 짱구나 기파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래, 조선 땅은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백두산에서 그 전개가 시작되고 있다. 백두산에서 동남쪽으로 비스듬히 흘러내리던 산맥이 바로 허천강이 발원하는 후치령 좌판에 위치한 태백산 부근에서 북동으로 한 줄기가 갈라져 나오고 원줄기는 남서쪽으로 계속 흐르게 되는데
전자를 장백정간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백두대간이라고 부른단다. 백두대간은 계속해서 조선반도의 중동부를 거쳐 흘러내리는데 두류산, 후치령, 부절령, 황초령을 지나 마유령, 철옹산을 거쳐 금강산, 진부령, 설악산으로 이어지고 오대산, 대관령을 지나 태백산으로 이른다. 또 태백산이 있사옵니까요? 그럼 강원도에는 태백산이 있느니라. 백두대간은 여기서 계속 서남쪽으로 흘러내려 지리산까지 뻗어내려간다. 그러나 태백산 근처에서 동네 쪽으로 흘러가는 정간이 하나 있기도 하다. 그것을 낙동정맥이라고 하느니라. 그럼 날이 조선 땅은 하나의 큰 대간과 두 개의 정간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크게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백두산에서 시작한 백두대간은 지리산까지 흐른다. 그리고 북쪽 태백산에서 분기해서 동북쪽으로 흘러간 것을 장백정간, 남쪽 태백산에서 계속 남쪽 방향으로 곧게 흘러간 것을 낙동정간이라고 부른단다. 이 세 개의 산맥이 조선반도의 큰 어깨뼈와 등뼈이니라. 나리, 그럼 갈비뼈는 없나요? 짱구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물론 있다. 압록강을 따라서 흐르는 정북정맥, 청천강을 따라서 흐르는 정남정맥, 황해도를 관통하는 해서정맥, 예성강과 임진강 사이를 흐르는 임진북해성 남정맥,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한북정맥, 한남정맥,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금북정맥, 금남정맥, 한남금북정맥, 금남호남정맥, 호남정맥이 그것이다. 나리, 어쩌면 조선 땅이 그렇게도 사람과 똑같을 수 있사옵니까요? 그렇다. 땅은 인간이 몸을 담는 법이다. 땅이 곧바로 인간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거역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땅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느니라. 그렇다면 백두산이야말로 조선 땅의 머리가 아니옵니까요? 물론이다. 그것은 조선의 머리, 곧바로 정신이 되는 것이다. 조선 선비의 가장 큰 정신은 존두정신이다. 즉 머리를 소중히 하는 정신이다. 아무리 홍수에 빠져도 갓을 벗어 던져서는 안 되는 법이다. 그와 같이 백두산이야말로 조선민족의 영원한 정신, 바로 그 자체이다. 저기 해산 너머에 얼마 가지 않아서 백두산이 있느니라. 야, 백두산. 일동은 갑자기 탄성을 발했다. 백두산 등정. 날이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안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짱구가 정호의 동의를 구했다. 그는 아내인 언년을 데리고 해산진으로 들어가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싶었던 것이다. 짱구는 돌보다 단단한 이마를 가지고 있으니 걱정이 없을 것이다만 다른 사람들은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날이 그래도 해산진이 어디옵니까요? 백두산 아래 첫 동네라 우릴 잡으러 포졸놈들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옵니다요.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해산고을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산악고을이기 때문이기보다도 나라의 치안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지금 포졸들은 자기의 관할구역을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까지 범인 색출에 나설 만큼 여력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고을과 고을의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고을의 포졸이 몇 개의 고을을 월경해서까지 범인 색출에 나설 만큼 한 고을 관하의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날이 우리 해산진 주막거리로 나가서 복룻방으로 들어 어디 국밥이나 사 먹으면서 몸을 좀 녹였으면 합니다요. 배 위에서 너무 오랜 세월 살아나서 몸이 눅눅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요. 이놈은 아팠던 몸이라 조리를 좀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요. 금전은 얼마든지 있사옵니다요. 이런 큰 금전을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사타구니에 차고 있으려니 온몸에 좀미쑤셔 견딜 수가 없사옵니다요. 오냐, 안심은 안 된다만 그렇게 하자꾸나. 내 얘기는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위험지역에서 벗어났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지독한 포졸놈이 있어서
우리를 뒤쫓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자를 완전히 따돌릴 만한 거리에까지 와 있지는 않다는 말이다. 나리, 이런 아수라장판에 그런 지독스런 포졸이 어디 있겠사옵니까요? 다들 자기 모가지 붙여두기에 급급해서 그렇게 극악스럽게 굴지는 않을 것 같사옵니다요. 그렇지는 않다. 나라의 형편이 어렵고 각 고을의 재정이 핍박하기 이를 데 없으나 그 중에는 독사보다 더 지독한 독종이 있어서 선량한 백성의 고열을 빠는 자들이 있는 법이다. 이런 난세일수록 사람은 더욱 간악해지고 잔인해지는 법이다. 절대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느니라. 알아모시겠사옵니다요. 기파리와 장군은 머리를 조아렸다. 그들은 정우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던 것이다. 그들은 새삼스럽게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관아의 포졸들에게 붙잡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들의 손에 붙잡히는 날이 바로 자신들의 제삿날인 것이다. 정우 일행은 배를 유속이 빨라진 압록강에 띄어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해산 못 미쳐 허천강 입구에서 상륙했다. 허천강을 지나면 더 이상은 압록강의 상류를 향해 배를 띄울 수 없었다. 유속이 엄청나게 빨라지는 데다가 수심이 얕아지기 때문이다. 유속이 빨라진다는 말은 곧바로 수심이 얕아진다는 말이기도 하다. 해산진을 지나면서부터는 벌써 백두산계로 들어서기 때문에 강이 산비탈을 흘러내리는 꼴이 되는 것이다. 백두산계는 경기도나 황해도와 거의 비슷한 넓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산이라기보다 하나의 거대한 용암대지라고 말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들은 허천강을 끼고 남하하다가 산 밑을 돌아 해산고을로 들어갔다. 그렇게 경계가 삼엄하지 않았다. 성문을 지키는 나졸은 성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검문도 하지 않았고 어떤 통행세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건성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따름이었다. 정우는 백두산에 대하여 서너 권의 등정기를 읽은 적이 있었다. 그것들은 물론 귀장각에서 구해 읽었다. 정우가 이 책자들을 구해 읽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유재건의 도움에 의해서였다. 그 첫 번째 서책은 영조대왕 40년에 함경북도의 실학파 선비인 박종이 쓴 백두산 유록기이고 두 번째 책은 같은 영조대왕 시절의 서명웅의 유백두산기였다. 세 번째 서책은 조선 중기의 학자 홍세태가 쓴 백두산기이다. 그중 박종의 백두산 기행문이 가장 훌륭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영조 40년인 단기 4097년 여름, 그러니까 5월 14일 함경도 경성군을 출발하여 부령, 무산, 임강대, 풍파, 천평, 천동을 거쳐 9일 만인 23일에 백두산 최고봉에 올랐다. 귀환길에 오른 그는 역시 9일이 걸려 6월 2일에 정확하게 자신의 집이 있는 경성고을로 돌아왔던 것이다. 박종의 백두산 기행은 정확하게 18일이 걸렸고 그는 왕복 말을 타고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총 등정거리가 1322리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박종의 유록은 무엇보다도 그가 함경도 경성에 살았던 관계로 압록강보다는 두만강 쪽에서 백두산을 등정하는 길과 방법 등이 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두만강변 무산고을의 산보인 버노노토 불악고지와 감령과 소백산, 풍파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장백산과 천평의 광활함, 그 서쪽의 백두산, 백두산 서남의 보타산, 대웅산소, 소대류동, 삼태봉, 기롱소, 삼지, 천수동과 포석, 그리고 특이하게 오라총관, 목극 등의 정계비, 흑록강 원두에 대해서도 상세한 기록이 있다. 천지 북쪽의 후죽봉과 녹은 동령에 올라가 바라본 백두산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천평,
천평 끝의 남중, 녹은 그 아래의 소흥단과 도문강에 대하여 상세한 기록이 있다. 주민이 사창을 설치하고 살고 있는 오암과 녹평, 소대류평과 정평, 압록강 서쪽의 후주와 폐사군과 강계고을을 답사하고 그는 온촌에 있는 종숙댁에서 하룻밤을 유숙했다는 기록까지 남기고 있다. 박종의 백두산 유록기는 정호가 구에서 읽은 서책 중에서는 가장 내용이 충실하고 정밀한 백두산에 대한 기록이었다. 홍세태가 쓴 백두산기는 자신이 직접 백두산을 가보고 쓴 기행문이 아니고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질 때에 역관이었던 김경문의 전언을 듣고 그 비통함을 쓴 것이다. 청국의 대표로 왔던 오라총관, 목국 등의 일반적인 강요에 의해 백두산 남쪽 기슭인 천평에 청국과 조선의 국경선을 가르는 정계비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전해 들은 홍세태가 비분하여 그 내용을 적고 있다. 정우는 백두산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지식을 갖추고 있었으나 어쩐지 가슴에 이는 설렘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없었다. 백두산이야말로 민족의 영산이요, 천국의 발원지요, 중국의 오악에 맞먹는 명산이요, 특히 그 정도 높이의 산 정상에 그렇게 신비스러운 천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산은 없었다. 백두산이 없는 조선반도는 있을 수 없고 백두산이 없는 백두대간이란 있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날이 해산고을이 아직 그렇게 안전지대가 아니라면 그럼 상륙을 하시지 마시옵소서. 위험하옵니다. 뜻밖의 울련이가 정호에게 소곤거렸다. 몇 차례나 위험한 고비를 자신의 기지와 과감한 결단으로 모면할 수 있었던 울련이었다. 그것은 결코 과감한 결단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죽음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헌신의 결단이었지 않은가. 그렇기는 하다만 우리 모두 너무 지쳤다. 어디 주막이라도 가서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들앉아 있으면 무슨 일이야 있겠느냐? 날이 언제나 셋내가 나리의 곁에서 돌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오냐 그렇게 하거라. 그것은 너희 자유가 아니겠느냐? 정호는 을련을 향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애써 내색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그녀와는 이제 다른 어떤 관계도 가질 수 없다고 그는 굳게 결심했던 것이다. 그의 그런 결심을 누구보다도 을련이가 잘 이해하고 있었다. 정호는 충분히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위대한 심성의 인간이었다. 그는 결코 평범한 사람의 일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을련이는 그녀가 단 한 번만이라도 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그 은총을 받은 것으로 치부하고 있었다.